네, 한폭의 한국사 우리 민석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책이 약간 예전에 청동기 이전에 막 석기 시대? 그런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조선 시대까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약간 어떤 내용, 어떤 시대 부분이 가장 자신한테 흥미로웠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 여기에서 7챕터에 이제 고려청자 탄생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관심을 가진 웹툰 중에 약간 조상이랑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서 일단 청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부터 조금 많이 관심이 갔고, 약간, 예, 약간 살짝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주는요? 저는 4챕터에 여기 부처 나오는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그 이유는, 어, 사실 그 절 같은 데 들어갈 때 부처 그 상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이런 그 생김새나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걸 보니, 어, 흥, 뭔가 평소보다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저도 고려청자 탄생에 비화해가지고 이막 광종의 세계화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5월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청자 장인을 스카우트해 올 수 있었고 그런 인재 영입 정책의 결과로 이런 고려 청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우리가 이제 세계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고려 시대 때도 이런 세계화의 어떤 그런 흐름,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상당히 좀 이렇게 놀랄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불교 쪽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이차돈이 자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믿게 해라라고 이제 신라 시대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약간 이게 자기가 약간 이차원이나 그때 왕이나 그랬다면 이제 불교를 장려시켜야 됐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지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이차돈의 목을 벤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손, 중요한 그런 인재 한 명이 사라지는 거니까 최대한 저는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예주는요? 어떻게 불교를 널리 알리느냐 그 질문이죠. 어, 저도 당연히 안전한 방법으로 퍼뜨릴 테고, 어, 동네 곳곳에 그런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들을 놔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얘기하면서 전파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가장 큰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이렇게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는다던가 인기 있는 그 아이돌에 관심이 있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교를 믿으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돌들을 이렇게 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교를 홍보할 어떤 그런 방안을 찾는다던가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차 돈의 순교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영험한 능력, 특별한 능력. 그래서 2차 돈의 순교 이후에 이제 뭐 목에서 뭐 흰피가 나오고, 뭐 하늘에서 뭐 꽃비가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신비한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미리 알고 뭐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2차 돈의 순교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 이 책이 시간의 흐름으로 그 각각 시대의 주 그림들,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 조선에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현대에 대한 챕터를 쓰게 된다면 어떤 어떤 작품을 이 책에 넣을 것 같은지 궁금했는데 저는 일단 그 두 번째 챕터, 두 개의 챕터로 나눠서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백남준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그 텔레비전들 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 열렸던 그런 작품을 해서 첫 번째 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그 VR이나 그런 VR을 사용해서 하는 아트 같은 작품들을 두 번째 챕터에다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인서이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살짝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난 게, 약간 여기 한폭의 한국사를 볼 때, 약간 요즘 시대를 이런 느낌으로 소개를 하려면은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살짝 저희가 약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숭례문인가 어딘가 누가 테러했나 그래가지고 부서지고 어디에서 시위하고 막 약간 그랬으니까 거기 부서진 그런 부분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주가 내 마음을 훔쳐본 게 아닌가 싶어서. 와. 어, 이번 글쓰기 과제가 예주가 말한 게 이번 글쓰기 과제입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그림 한 편을 선정을 해서 그림이 아니고 뭐꼭 그림 아니어도 되죠. 조각도 있고. 그래서 미술 작품 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시대를 뭐하는 설명하는 그런 작품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박생광이라는 사람이 명성황후라는 작품 1983년작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갖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 쓰면 돼? 을미사변. 명성황. 아, 을미사변. 어? 을미사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을미사변에 대해서 그럼 을미사변을 둘러싼 그 당시의 뭐 시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 책의 형식을 띄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을미사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서 이 그림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뭐 할 쓸 수 있다는 거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영선이라는 또 화가의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요 작품은 아 일왕 일청 전국 개선도라고 되어 있어 청일전쟁 당시를 일본의 입장에서 묘사한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랑 거리가 멀고 유 작품 이쾌대라는 사람이 쓴 해방고지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1945년 해방되었을 당시 어떤 그런 감격 기쁨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진 작품인데 6.25 전쟁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 전상서에서 그 군에 간 아들이 쓴 편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의 그 철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품들이 이제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품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작품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6.25 전쟁,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니면 뭐 8.15 광복,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아서 이 책 형식과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글을 쓰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 예주가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은 조선 후기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국지간 역사적 사건들에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그 전봉준이나 뭐 동학농민 운동, 우금춘투라던가 이런 거를 그림을 작품을 해서 소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이제 우리 덕수궁 뭐 석조전 뭐 이런 건물들 근대식 그런 건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 문물이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제 침략기 뭐 해방 6.25 전쟁 뭐 4.19 혁명 뭐 5.18 광주 민주항쟁 뭐 이런 뭐 그 국지국지간 그 역사적 사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관련돼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아까 예주 질문을 듣고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들은 동학농민운동을 그린 그런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챕터 1에 보면 언제지? 고래 사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형 고래를 잡아서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먹이를 가지고 겨울 동안 살아가고 그리고 그 고래의 생김새나 잡는 방법 등을 그 돌에다가 그려가지고 그 다른 후손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어, 이, 이 과정,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해서 얻는 게 먹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점이 뭐 몇몇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야만적이고 어쩌면 좋지 않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볼수록 어쩔 수 없었, 이 선택을 하기까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동물을 잡지 않고서는 남은 겨울을 살아갈 수 없고 어, 몇몇의 사람이 죽더라도 그래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예 그냥 예주랑 살짝 다르게 처음부터 그냥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살짝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겨울이나 이런 상황을 버틸려면 당연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주의 얘기를 듣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관점은 그런 그 사냥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수하려는 어떤 그런 인간의 노력들, 지혜들,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뭐 풍요를 누리며 산다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 또 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예주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또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그게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뭐 자연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물론 이제 지금은 너무 인간들이 그 당시에 비하면 그때는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생존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치와 과시와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주였던 그런 문제의식은 지금 더 크게 우리가 고민해야 볼 지점은 아닌가. 하지만 그때 사람들 놓고 보면 그들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렇게 어떤 잣대를 갖다 대고 보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림을 감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스라는 화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뭐 선생님도 루벤스의 작품은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데 보여? 네, 4대륙이라는 작품이라고 하고 1620년작이네.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유명한 작품인데 시몬이라는 어떤 그런 사형수가 지금 어떤 여인의 이렇게 젖을 먹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딸이 몰래 그 뭐야 면회 가서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젖을 물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무슨 딸 젖을 아빠가 먹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아버지 오랫동안 그 뭐야 감금돼 있던 그런 아버지를 살리는 어떤 그런 딸의 효성 이런 측면으로 보면 또 이 작품이 다르게도 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레다와 백조라는 그러한 또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삼손과 데릴라 해가지고 요건 성경에 나오는 그 머리 긴 삼손과 그 아내 삼손과 데릴라라는 어떤 그런 작품인 걸 볼 수 있고 요거 레오프키스 딸들의 납치라고 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스의 심판. 이 작품은 좀 유명한 작품이지. 요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누가 제일 아름다운가 해가지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는 평화 전쟁의 상징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석탄 바구니를 든 노인이라는 요 작품. 그 다음에 요거 밀짚 모자라는 그런 작품들. 이러한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루벤스. 네. 루벤스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본 김에 계속 볼까? 네. 이것도 계속 루벤스라는 화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달리심, 십자가의 내리심, 그다음에 거울을 든 여인, 마르세유에 상륙하는 마리드 메디치 가문, 그다음에 산미신, 초상화, 스텐성, 털코트를 입은 비너스, 루벤스와 그의 아내 헬레나 그리고 아들 피터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작품들이 이제 루벤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볼 작품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 렘브란트에서 에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에레미야에서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들을 그린 작품들이고 그 다음에 뭐 해부학교 시대라는 어떤 그런 작품이랍니다. 그 다음에 바틀레메오의 초상이라는 작품이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다음에 아르테미시아라는 작품, 벨사살의 연회라는 작품이랍니다. 실명을 당한 삼손에 갖고 역시 삼손. 그다음에 다나엘라는 작품, 검은 모자를 쓴 자화상이라고 그러고 젊은 남자의 초상.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 혹시 본 적 있어? 야경이라는 이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어, 야경이라는 작품. 제일 유명한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야경. 그다음에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에 관한 그 예수님이 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이런 일화가 담겨 있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자화상. 그다음에 모욕하는 밧세바, 야곱의 축복. 이것도 자화상이고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 화가의 아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노인, 뭐 이런 작품들. 직물주와 평이혼의 초상 해갖고 이제 이 당시가 이제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전에는 귀족들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요 부르주아들 돈 많이 번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림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또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 그다음에 유대인의 신부, 돌아온 탕자 요 이야기도 이제 성경 이야기지. 자화상.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의 작품?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앞에 봤던 루벤스의 작품과 뒤에 봤던 렘브란트의 작품이 좀 차이가 있어? 아니면 비슷해? 어때? 그냥 본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예주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고 민성이는 저도요. 어. 그런데 수렴이 왜 하필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작품 혹시 보여준지 그 이유를 알아? 둘이 차이가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사쪽 때문에 사쪽 때문에 책 사쪽 들어가며 머릿말. 바로크의 과장이래요. 자, 이 책에 들어가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쓴 요 작가 손영옥 선생님이 이 책을 기획한 의도 뭐 이런 것들 이 책의 특징 이런 걸 설명하면서 바로 누구와 누구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왜 루벤스와 렘브란트 이야기를 그린 거야? 둘의 작품 느낌이 많이 달라서. 왜 다르대? 약간 댄스는 화려한
화려, 화려한 대작도 많이 그렸는데, 렘브란트는 초상화를 많이 그렸, 왜? 지금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핵심을 못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스는 포항들에 살아서 이제 화려하고 가시욕이 강한 왕족이랑 귀족이죠 사회였는데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에 사는데 이제 사치를 싫어하는 상인들 사회여가지고 차이가 있었대요. 아, 지금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그림의 차이를 사실은 쌤도 보면서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뭐 신화 얘기 그리고 성경 얘기 그리고 뭐 좀 뭐 밝게 그리고 해서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사람에 따르면 요 손효국 선생님에 따르면 루벤스의 화풍과 렘브란트의 화풍이 다른데 루벤스의 화풍은 좀 더 뭐하다는 거야? 화려하고 장엄하다 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렘브란트의 작품 아까 뭐 초상화는 많이 그렸다 했는데 진실한 초상화를 즐겨 그래서 시민적 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림의 풍이 다른 그 그림 대상이 다른 어떤 그런 이유가 그 사람이 살았던 사회의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림도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말이 될까, 말이 안 될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말이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의 사회 분위기와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의 화풍이 달라진다라는 그 부분들이 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성이? 살짝 정확히는 자기가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살짝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나 그런 것들 그런 데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성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그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그림을 그렸을 거다. 약간 민성이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주는 저도 민성이랑 비슷해요. 음. 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기에 그게 맞고. 자, 근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음? 이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야, 직업이야? 직업이 직업이요. 직업이야. 직업이면 결국 뭐 돈 하기 위해서?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 돈 벌려고 그 돈을 벌려고 그러려면 내 그림을 누군가가 뭐 해야 돼? 봐야죠. 사줘야 되잖아. 아니면 애당초 의뢰를 받아, 의뢰. 귀족이나 이런 아까 선생님이 상인들 돈 많은 상인들이 처음으로 의뢰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전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했단 말이야. 그 전에는 종교의 시대에는 성당이나 이런 데서 뭐 한 거야? 우리 성당을 꾸미는데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던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 의뢰한 사람, 맡긴 사람, 아니면 이 그림을 뭐 할 사람? 살 헬사. 사람한테 맡겨야 될까? 그 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그 사회 사람들이 화려한 걸 좋아해. 그러면 그 수요자,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이 사람들의 그림도 뭐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화려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어떤 시대에는 화려한 거를 뭐하게 오히려 천박하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오히려 뭐 이렇게 절제된, 정제된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그 나라의 어떤 그런 풍토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그림이 뭘 반영한다? 시대와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이게 누구의 논리야? 이 손영국 선생님의 논리야. 그래서 이 손영국 선생님은 그러다 보니 이제 거꾸로 뭘 보면 그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림이 태어난다. 그러면 거꾸로 뭘 보면 그림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사회를 할 수 그 당시 사회를 짐작할 수 있다.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책이 한 폭의 한국사라는 이 책은 결국은 뭘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의 사회상을 뭐 하려고 엿보려고 시도한 어떤 그러한 기획이라는 거지. 됐니? 자, 근데 이런 논리에 문제점은 없을까 혹시? 이 작품 예술 작품은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 라는 작품의 문제점은 그런 인식의 문제점은 없을까?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예주와 민성이가 그린 그림이 어때야 돼?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예주와 민성이가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주와 민성이 그림이 같아? 아니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야?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일까? 하나일 뿐이겠지. 예주의 개성, 민성이의 개성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예술이라는 거는 단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예주나 민성이의 이른바 창작 욕구, 예주나 민성이가 아름다움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의 반영이 결과이기도 하잖아. 그런 거 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미술 작품이 그 시대와 사회를 온전히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긴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닐 거란 얘기지. 뭐 그런 비판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아, 이 책의 어떤 그런 기획의 의도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쪽에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 14쪽 보겠습니다. 혹시 울산 방구대 암각화 직접 본 사람 있어? 네? 울산 방구대 암각화 직접 봤어? 민성이나 예주. 없는 아니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울산 방구대 암각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울산을 가보긴 한 것 같은데 울산은 사실은 선생님이 그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갔던 것 같아.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울산 그 현대자동차 잠깐 버스 타고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커서는 울산은 그냥 이렇게 지나쳐만 가지 울산이란 도시 자체를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를 거의 대부분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울산은 또 이렇게 못 가봤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반구대 암각화 선생님도 못 봤는데 요 13, 14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들은 뭐냐면 이 울산 방구대 암각화를 보기까지 제일 처음에 일단 누가 발견한 거야? 중국내 학술조사단. 동국대 학술조사단이 운 좋게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동국대 학술조사단만으로는 이 그림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알아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그 이후에 14쪽 누구의 도움이 있었던 거야? 지질학.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뭘 얘기했던 거야? 뭘 밝혀낸 거야? 한 번도 기후는 구석기 때는 추웠다, 신석기 때 따뜻해져가지고 바닷물이 크게 불어났었어. 아, 지금에 어떻게 고래 지금은 그 강 뭐 이쪽 안에 있는데 그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래를 그렸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바다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들. 그 지질학자 어떤 그런 설명에서 왜 거기에 이런 그 고래 그림이 있을 수 있었나 그 이유를 이제 뭐에 설명할 수 있게 됐던 거지.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도움이 있었던 거야? 유물. 유물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유물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고고학자? 고고학자. 음, 결국은 그래서 여기 학술조사단, 지질학자,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의 협업으로 이 그림이 갖는 이 방구대 암각과 갖는 어떤 그런 역사적 의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고래 뭐 이런 그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에 뭐 한 거야? 힘을 보탠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이 작품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네 그 에디슨이 고래 살린 얘기 알아? 아니요. 에디슨이 고래 살린 얘기 에디슨 덕분에 고래들이 멸종되지 않고 사는 얘기 몰라요. 몰라? 에디슨이 뭐 했어? 뭐 하는 사람이야? 발명가. 발명 중에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이 뭐야? 전구. 전구. 전구야, 전구. 근데 전구가 없던 시절에는 그 전에는 고래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는 거야. 그래서 음, 엄청나게 고래 사냥을 많이 했다는 거야. 고래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에디슨이 뭐야? 전구 발명 이후에 이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래를 고래사냥. 얻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래를 잡을 이유가 줄어든 거지.
지금은 사람들이 주로 뭐 고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고래 사냥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고래 잡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우리가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 왜 고래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알아? 고래 잡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고래 고기는 사람들이 팔아. 그리고 우리가 고래 고기를 먹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는 거면 안 되지.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 고래를 못 잡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사냐고. 고래를 잡아서 팔지 않는데, 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고래 잡는 건 불법이라니까? 어떻게 합법으로 지정해준 단체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합법으로 고래 잡을 허가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받는다든가? 그거는 저기 사람들이 어느 섬인가 거기 사람들은 고래 사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허가 받으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족이 그 나라의 그 부족은 전통적으로 고래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부족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생존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야. 수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래를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고래를 많이 잡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까지도 고래를 못 잡게 하는 거는 그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래 잡는 게 국제적으로 허락이 돼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고래 잡는 건 안 된다고. 국제법이나 이런 죽이는 건 안 돼요. 어? 뭐라고? 죽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잡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잡는 게 안 되는 거지. 고래 잡이가. 고래 잡으려면 죽이는 거 아니야? 고래 고기 먹으려면 죽여야 뭐 고래 고기를 먹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먹어? 근데 우리가 고래 고기를 판다니까? 이런 울산 이런 데 가면은. 아, 고래를 못 잡는데 어떻게 고래를 파냐고. 그러게요.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고래를 잡는 건 안 되는데 어쩌다가 고래가 그물에 걸리거나 이렇게 잡은 고기는 판매할 수가 있어. 의도치 않았던, 의도치 않게 다른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고래가 걸려든 거야. 되게 희박하겠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부들 중에는 이렇게 바다 나갔다가 그렇게 고래를 잡아서 갖고 오게 되는 경우에 횡재한 거죠, 횡재. 막 1억이 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고래 한 마리.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둘러싸인 이제 좀 자기들이 일부러 뭐 해놓고 잡아놓고 뭐 한 거다? 잡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꾸민다던가 그런 소소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챕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황금비주도? 응? 황금비주도? 농경문 청동기 해가지고 요 사실은 잘 안 보이지 요 안에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농사 짓는 어떤 그런 무늬들 이런 농경문 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전에는 강가나 바닷가의 어떤 그런 생활들 이런 부분 하다가 청동기에 들어서 이제 계급 사회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청동기 암각화에 기하학문이 36쪽 붙겠습니다. 청동기 암각화에 보면 기하학문인데 기하학이 뭐야? 기아, 기하학. 수학 과목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뭐 수학 분야 중에 하나인데 기하학이 뭐 하는 거야? 모형, 도형. 도형인데 왜 이름이 기하학이냐 그러면 그 도형 가는 게 뭐 지오메타 뭐 이런 거래. 근데 그거를 이제 한자로 음차라고 그러는데 가장 비슷한 한자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기하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뭐 기하학이 한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도형에 관한 어떤 그런 분들이 기하학인데 이런 뭐 빗금 뭐 이러한 그 기하학적 무늬들 이런 기하학적 무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야? 왜 아까 그 울산 방구대 안각화에는 고래 이런 걸 그렸잖아. 그럼 고래를 잡고 싶어 했나 보다. 아니면 고래 사냥법을 알려주나 보다. 라고 알 수 있잖아, 직접적으로. 근데 여기는 기하학 무늬는
이 기하학 문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할 거냐는 얘기야.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해석한 거야? 농사의 중요한 자연현상. 어, 농사의 중요한 자연 현상을 이렇게 기하학 문의를 통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33쪽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뭐가 나와? 무인돌. 고인돌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위 사진하고 아래 사진하고 차이가 뭐야? 위에는 다리 같이 생긴 게 아, 높고 아래는 낮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우리가 북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탁상형, 탁자처럼 생겼지. 그 다리가 있는 게 탁상형으로 생겼고 밑에는 이제 우리 이른바 남방식에서 바둑판형이라고 얘기해서 다리가 없는 다리가 없는 바둑판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인돌 북방식은 지상 땅 위에다가 시신을 묻었다 그러고 이 남방식은 지하에다가 땅을 묻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어. 그런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아주 많은 고인돌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인 경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챕터에는 고려 벽화요. 고려 벽화에서 고려의 옛 무덤에서 이제 그 벽화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고 요 44쪽, 45쪽 보겠습니다. 자, 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44쪽 하단에 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을 가깝고 크게. 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과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크게 그리고 멀어질수록 뭐해? 작게 그림으로써 그 왕을 가장 큰 존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 안에 어떠한 기법을 활용해서 메시지, 의견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6쪽, 47쪽 보면 요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 그림을 바탕으로 여기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46쪽, 40쪽 그림과 관련돼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위에 그림, 46쪽 위에 그림, 그 수렵도 있지.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해당되는 부분들 찾아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자. 누가요? 찾은 사람이. 5세기경 그려진 음, 그림에 이 관한 그림 직접적인 설명. 직접적인 고구려의 기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 그건 그냥 설명이고. 또, 아, 그 다음부터 예주야. 백마를 타고부터. 백마를 타고 몸을 돌린 채 사슴을 겨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에서 당장이라도 화살이 날아갈 듯한 긴장감이 전해져. 사람 누군지 찾았어? 그리고 그림에 찾았어? 그림에 네, 찾았어? 그림에서 네, 찾았냐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지,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뒤로 돌아서 화살 쏘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지금 네가 읽은 부분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음, 바로 검은 말을 타고 쫓아오는 사냥꾼에게 음, 혼미백산에 도망치는 토라이의 표정입니다. 그것도 찾았어? 네, 가운데 있는, 호랑이 도망가는 거. 호랑이 표정.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요 작품 자체에 대해서 그림을 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민성이나 예주가 다음 주에 글을 쓸 때 일단 작품을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다음에 그 작품에 관한 역사 배경,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시대 설명을 너네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써야 돼.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그림 자체에 대해서 그 그림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써줘야 돼. 아유, 민성이가 지금 막 사투를 벌이고 있어. 얼마나 힘들까?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한 게 아니고 민성아, 생적 요건데 어떻게 해? 네가 길을 찾아 민성아. 잠깐 5분이나 10분이라도 자고 하든지 그래서 아니면 제가 그러면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와도 될까요? 세수하고 오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얼마나 힘들어. 아유, 아, 갔다 와. 네. 선생님도 막 특히 오후에 막 수업할 때 막 졸리면 막 미치는 거야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막 졸면서 말을 해. 내가 무슨 말 했나 막 놀래 막. 그래갖고 막 괜히 막 허벅지를 꼬집고 어? 아, 막 오프라인으로 일어서 할 때요? 뭐라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할 때지. 그래서 수업할 때 막 괜히 막 뺨을 때리고 막 일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정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사장님이 부러웠어. 왜? 사장님 왜요? 사장님의 좋은 점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기 졸리면 아, 사장님은 자기가 그 시간을 컨트롤하잖아. 근데 그 직업 중에 선생님이나 이런 그 수업 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졸음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 맞아요. 아니, 얼마나 근데 힘들어. 아예 엄청 피곤하면은 쉬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 민성아. 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챕터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 네 번째는. 백제 아, 불교의 부처. 백제의 미소 해가지고, 마의 열의 삼존상이라서, 마에라는 말은 벽에 새겼다라는 뜻이야, 마에. 열에는 그 열애를,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르는 부처,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 그 실제 인물이지, 실존 인물. 그 부처를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애란 말이 붙으면. 그 다음에 부처라는 말은 뭐 한 사람? 깨달음을 얻은 깨달은 사람? 사람. 그래서 민성이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예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불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민성 부처, 예주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열애는 부처 중에서 누구만 일컫는 말이라고? 석가모니, 석가모니. 시타르타. 시타르타를 한자로 쓴 게 석가모니야. 그 시타르타는 실제 뭐라는 거야? 인물. 그 인도 쪽의 그 왕자. 작은 고을의 왕자.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래서 부처가 됐는데 그 사람을 특정해서 부를 때는 열애. 그 다음에 그냥 부처는 누구나 깨달은 사람 일반.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지? 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살이 붙는 거는 부처를 도와가지고 중생, 우리 일반 백성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적을 보고 보살이야, 보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불교 용어들을 좀 이름을 좀 알아두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쉬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긴 그런 마애글인데 바로 그런 바위 신앙과 불교가 뭐해진 합쳐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금 충남 쪽이거든, 당진 서산 이쪽이 서해안 쪽이거든.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왜 이곳에 그 바위 불상이 많은가? 이런 마애불이 많은가? 우리나라가 불교를 어디서 받아들였는지 혹시 알아? 불교를 우리나라가 어디서 받아들였어? 삼국시대 때 불교를 우리나라가 응?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어? 중국인가 인도인가 아니에요? 중국. 불교의 시작은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 백제는 동진이란 나라에서, 고구려는
저기 뭐야 전진이란 나라에서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졌고 우리나라에서 백제가 불교를 일본에게 또 전해줬던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 서해안을 통해서 이렇게 불교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3쪽에 보면 63쪽 보면 뭐가 나와? 불상의 표정. 불상이 나오는데 나라마다 불상이 뭐 하다는 거야? 표정이 달라. 알아요. 표정이 다르다는 거야. 나라마다. 자, 그런데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보여? 이게 누구야? 네. 예수. 예수면 예수님. 그러니까 792년 때는 예수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예수 초상화가. 얼굴이 어때? 잘 안 보여? 아니, 보이긴 보여요. 얼굴 피부색이 까매요. 까매. 그다가 1205년경에는 요런 얼굴이었다는 거야. 어? 그다가 1503년, 그 1941년, 1970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서 지금 흑인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흑인에서 어디로 뭘로 바뀌어간 거야? 백인. 백인으로 바뀌어간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태인 이스라엘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사람들의 피부색이 어떻겠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예수의 모습들.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이제 어떤 흑인의 수, 확인의 수,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걸 중요시 여겼을 때. 지금 쌤이 이걸 왜 보여줬을까? 갑자기 예수님 얼굴을 왜 보여줬어? 어, 63쪽 때문에 보여줬어. 63쪽 때문에. 응? 왜 보여준 거야? 63쪽에는 뭐가 나와? 불상 표정. 표정이 좀 다르다. 나라마다 불교의 부처님의 상도 뭐 하다는 거야? 나라마다 다른 거야. 자기들과 닮은 그런 불상을 만들거나 그랬다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종교도 지역화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한국화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무속신앙, 자연신앙하고 뭐 해진 거야? 합쳐진 거야. 그 우리나라는 도교하고 불교가 또 합쳐졌어. 그래서 다른 나라 불교에는 없는 우리나라 불교에는 절에 가면 신선각이라고 산신령을 모시고 있어. 원래 불교에 산신령 모시는 거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원래 산신령을 모시던 신령을 모시던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진 거야. 또는 무속신앙, 뭐 무당이 춤추고 뭐 이런 것과 불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전통에 있던 토속신앙과 새롭게 들어온 불교가 서로 뭐 한 거야?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불교가 우리 사회에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 천주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른바 한국형.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 술, 담배 못하게 해. 우리 예수의 몸이니 뭐 이러면서. 근데 외국 교회 다니고 저기 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 그냥 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안 삼아. 이렇게 이른바 이제 한국형 불교가 되면서 바뀌게 된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원은 뭐에 관해서? 헐. 절 문화에 관해서. 지금 우리는 절이 대부분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해? 절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에 있어, 절이? 응? 절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 산. 산에 있잖아, 우리는. 유명한 산에 가면 절들 있잖아. 큰 산에 가면 절들 있잖아. 그래서 우린 절은 당연히 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절은 뭐야? 산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오늘날 절들은 산에 많이 있어? 응? 왜 우리 한국의 절들은 산에 많이 있을까?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아, 왜? 그때 불교가 아니라 유교 그러니까 중심이었으니까 사람. 숭유, 억불, 유교를 sun하고 불교를 탄압했잖아. 불교를 탄압하다 보니까 이 절들이 다 어디로 올라간 거야?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는 불교국가였어. 통일시라도 불교국가. 그럴 때는 뭐야? 도심 한복판에 좋은 자리에 절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 마치 요즘에 교회들이 다 도심에 있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는 바로 그 과거에 불교가 융성했던 어떤 그런 시절에 절들이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그리고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야 네팔 뭐 이런 나라 가잖아. 그러면 도심 한복판에 사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다 가다 뭐해 그 절에 들려가지고 사원에 들려서 기도하고 뭐 올리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하루도 몇 번씩. 그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불교 또는 종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조선시대 때 타락을 받으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단원은 청자. 뭐? 청자 고려 아니에요? 정정. 7단원. 미안해. 6단원. 7단원이에요. 미안해. 6단원. 불상. 불상인데 특별히 어디에 불상? 고려. 고려의 불상을 얘기하면서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과 고려의 불상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통일시대 불상인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석굴암 그 불상이 아주 뭐해? 아름답고 그 정교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야. 그에 비하면 고려의 불상은 어떻대? 응. 비율도 안 맞고 이른바 대두 머리하고 몸 사이즈도 안 맞고 모습들이 정교하지 않더라는 얘기야. 어?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쪽에서는? 음, 88쪽, 어. 88, 89쪽. 대한 동치와 기괴한 모습에서 괴력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야 갑자기? 왜 통일신라 시대는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한 거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뭐가 달라질 거야? 이제 호족들이 음,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니까. 음. 통일신라 시대 때 막 중앙 집권적이었다.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 내가 뭐다? 다시 태어난 부처다. 그래 나를 뭐해라? 믿고 따라라.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왕이냐? 너희들은 왜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 종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용했다는 거야.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야. 기독교도. 왕권 신수설. 왕이 그 신이 나에게 뭐 했다? 왕권을 내려줬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을 뭐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거야. 근데 불교도 그렇게 이용됐다는 거야. 근데 요 고려 시대 때 고려 초기에는 그거를 누가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각 지방의 호족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호족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제 뭐야 불상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들은 중앙 집권적 왕에 비하면 뭐가 크지 않은 거야. 그 재산이나 그런 그 뭐야 예술가 자원을 끌어들여서 그 작품을 만들 만한 그런 역량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신라 때는 그 나라에서 가장 뭐한 우수한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불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질이 뭐 한다는 거야? 확 높아지겠지. 이해가? 근데 고려 초 여기는 지방의 호족들, 그 동네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뭘 만들겠다는 거야? 불상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 돈을 내서 그 동네에서 그나마 불상 만드는 사람한테 시켰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준이 뭐 한다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국구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가수를 초대해서 하는 것과 여기 여러분 동네 전민동에서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나와서 하는 거하고 수준이 아무래도 뭐해? 달라. 다를 거 아니야. 전민동에서 먹히는 사람과
우리나라 전체에서 먹기는 아니면 세계적인 가수의 어떤 그런 수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 고려의 어떤 그런 불상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방 호족들이 불상과 자기 자신을 일체화시킴으로써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압도적인 크기 그런 괴력 이런 걸 상징 이런 걸 그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과시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들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고려시대의 불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해? 이해가 되는 거고 이 책 자체가 이처럼 이런 예술품과 그 당시 시대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컨셉인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글쓰기 숙제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시대를 뭐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나 작품을 여러분이 선정해서 그 시대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그 그림 자체, 그 예술 작품 그 자체가 갖는 미술적인 특징. 이거 여러분 역시 조사해서 그 이야기 두 가지를 잘 뭐해서 엮어내어서 이야기를 풀어써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요것도 결국은 지난번 글쓰기하고 같은 점은 뭘까? 지난번에 화학 설명문, 어? 설명. 뭐라고? 설명문, 설명글을 쓴다는 점이 같고 또 그 설명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이해를. 조사. 이해하고 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들이 결국은 두 가지야. 하나는 너희들이 직접 경험한 거.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한 걸 원초적으로 일차적인 어떤 그런 글들 생생한 글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또 하나의 글은 너네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너네가 뭐 한 거? 배우고 익히고 학습한 거. 알게 된 거를 2차 가공. 2차적으로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뭐야? 작품으로 내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차적인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글쓰기. 너네들이 다른 걸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2차적인 글쓰기를 해본 어떤 그런 작업들. 그리고 그런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역시 이 글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 작가가 글을 어떻게 썼나 잘 보라고. 글의 형식,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지, 문체는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뭐해? 글을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럼으로써 이른바 글쓰기 실력이 뭐 하는 거야? 느는 거야.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방법들 중에 길이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방이야, 모방. 이른바 베껴쓰기. 근데 여러분은 베껴쓰기가 차원이 좀 높은 거야. 1차적인 베껴쓰기는 이 사람이 쓴 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 쓰는 거야. 그것도 의미가 있어, 사실은. 이 사람이 쓴 거를 그냥 그대로 베껴 쓰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글 쓰는 풍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익히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글쓰기 풍의 바탕으로 내용은 뭐해서 바꾸어서. 그러니까 붕어 틀에서 붕어 틀이 있으면 이렇게 붕어를 이렇게 붕어빵을 만들잖아. 근데 여러분은 틀은 갖다 놓는데 붕어빵의 재료가 아닌 여러분은 다른 재료를 갖다가 그 틀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7단원은 뭐에 대해서? 이게 고려통이다. 고려 청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광종 때 노비안건법 기억나? 이번에 역사 시간에 배운 네? 노비안건법 안 배웠어 아직? 저희 1학년 때 역사 없어요. 없어? 초등학교 때 노비안건법 안 배웠나? 안 배웠을 거예요. 노비안건법은 광종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호족들이 노비를 많이 늘렸단 말이야. 응? 그래서 노비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노비들을 일을 시켜서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야. 경제력이야. 경제, 부의 상징이야. 또한 그 노비들은 언제든지 개인의 사병, 군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노비를 많이 호족들이 갖고 있다는 거는 왕 입장에서는 뭐야? 위험해요. 위험한 거야. 그래서 노비 안건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노비가 진짜 노비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노비가 됐는지를 조사해가지고 그 노비들을 뭐 해주겠다는 거야? 해방시켜주면 풀어주겠다는 거야. 노비를 풀어주면 이 호족들의 힘이 어떻게 돼? 약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노비들은 해방되면 평미되어서 누굴 위해 일을 해?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또 군인이 될 거 아니야. 결국 누구? 노비 그 호족의 힘은 뭐 시키고 약화시키고
왕의 힘은 뭐하고 강하게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노비와 안건법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라는 거지. 또 그 당시에 뭘 실시하냐면 과거제, 광주의 중요한 업적 중에 과거제를 실시했어. 그 전까지는 누가 호족의 자제들은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벼슬이 세습되는 거야. 아버지가 장관이었으면 그 자식도 뭐가 되는 거야? 장관이 되는 거야. 그 벼슬을 물려받은 거였어. 그러면 그 호족들이 자기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야. 그럼 추천해 주거나. 근데 과거 시험을 봄으로써 이른바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힌 사람은 호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볼 필요 없다고. 예주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민성이가 추천해서 예주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그럼 예주는 민성이에 대해서 뭐야? 자기 너를 추천해 줬으니까 고맙잖아. 그거 민성이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 너를 뽑아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주가 네가 시험 봐서 네가 그 회사에 합격했어. 그럼 민성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너를 그 회사에서 뽑아준 그 사장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과거제도, 이런 것들. 근데 그 과거제도를 실시할 수 있던 이유가 쌍기라는 외국인, 쌍기라는 사람이 왔다가 그 사람이 중국의 어떤 그러한 과거제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과거제도가 시행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감독 누구였어? 잘 이번에 몰라? 감독이요. 벤투. 네. 벤투라는 그런 감독.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 또 유명한 히든크라는 감독. 왜 우리나라 외국 감독을 쓰는 거야? 다른 나라의 점수를 가져올. 외국의 그 나라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네덜란드가 축구 잘하는 나라에 선진 축구의 기술들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쌍기를 영입하고 여기 보면 어, 그 청자 만드는 것도 역시 그 5월구 그 멸망으로 그 청자 장인들을 모함으로써 스카우트함으로써 우리가 청자를 만들었던 그런 기술들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러한 청자를 만들었던 그런 장녀 이런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기술 특화야, 기술 특허권.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기술이 뭐야? 자기들의 어떤 독점적 지위가 해쳐지잖아. 그 다른 나라에 뭐 하게 한 거야? 못 가게 한 거야.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 공국 그때도 거기도 그 자기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만 있게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그런 기술들을 해주면 사용시킨다고 그 가족까지 다. 근데 프랑스에서 그 베네치아에 있는 그 도자기 기술자를 몰래 뭐 한 거야? 빼와가지고 그 기술들을 받아서 자기들이 뭐 하는 거야? 생산하게 되는 거야. 지금 중국이 왜 반도체 기술들을 자꾸 빼가려고 그래? 왜 반도체 회사 중국이 만들려고 그래?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사다가 쓰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 네. 근데 반도체를 자기들이 뭐 하면 생산하면 값도 싸지고 우리나라 눈치도 볼 필요 없잖아. 그 자꾸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한테 뭐야? 우리나라 삼성에 다니면 뭐 연봉을 1억 준다. 그럼 중국에서는 3억 준다고 그래. 뭐 5억 준다고 그래.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이제 뭐야? 혼란스러운 거지. 어? 어차피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 1억밖에 못 받는데 그 회사 가면 3억 받고 5억 받는다는데 그 돈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뭐 나라와 회사에 대한 충성을 선택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인재들의 어떤 그 빼돌리기 어떤 그러한 전쟁들 그것들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외에도 고려 청자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됐나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고려 청자는 원래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야. 청자는 원래 중국의 기술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한 거야? 상감 기법.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감 청자라고 그러지. 상감 기법이 뭔지 알아? 상감 청자하고 일반 청자하고 차이가. 상암청자 살짝 무늬 같은 거 넣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도자기를 완성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상감 청자는 그 흙에다가 그걸 조각을 내고 다른 색깔의 흙을 입혀서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는
그래서 이제 그 상감정제 기법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뛰어난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고려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불화가 뭐야? 불교 그림, 불화라고 탱화라고 들어봤어? 탱화? 불교의 어떤 그런 그림을 불화 또는 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 불교 그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130쪽.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서구방 김우문도요? 서구방, 김우문, 노영인데 스쌤도 사실 이 책 읽고 처음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사실 우리가 고려 불화라던가 우리 탱화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 사실 우리들에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근데 이제 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척 안타까워하지. 우리가 서양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어떤 성화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림이나 서양 화가들의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데 비해서 우리 전통의 어떤 그런 고려 불화의 어떤 그런 거장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누군 누구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10조, 10 챕터요. 10챕터, 10장. 공민왕. 국민. 이양도라는 그림을 그렸던 공민왕인데, 공민왕은 왕이었으면서도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 말 역사 배울 때 이제 제일, 이른바 공민왕이 반원개혁 정책. 해가지고, 원나라가 이제 힘이 좀 약해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주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민왕이 애쓰고, 하지만 그런 개혁 정책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고려가 이른바 마지막 불꽃을 꽃피운 시기가 바로 이 공민왕이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장은 그 조선 1월 개국. 5공. 그래서 조선 개국, 조선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1월 오봉도에서 요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봤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뒤에 병풍에 이렇게 1월 오봉도에서 조선 왕실의 어떤 그런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로 누가 나와? 아까 조금 아까는 공민왕이 나왔다라면 요 11장에는 중요한 인물로 공도전.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른바 조선 건국을 총 스케치한 기획한 어떤 그런 인물로서 이런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3대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 주장한 거는 조선왕조 이씨의 나라다. 왕의 나라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반면에 정도전은 누구의 나라? 신하의 나라, 재상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어떤 그런 비전은 오늘날로 치면 입헌군주국이라고 해서 영국 같은 경우 왕 있잖아. 왕은 있는데 왕은 사실은 뭐해?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아. 왕은 상징적인 존재야. 실제로는 총리들이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정도전이 꿈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왕은 있으나 왕은 군림하나 뭐 하지 않는 거야? 통치는 누가 하는 거야? 재상들이 하는. 그래서 왕이 왜냐면 왕은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됐지만 그 왕의 후손들이 꼭 뭐 하는 법은 없다는 거야. 뛰어난 사람이 후손으로 나온다는 법이 없잖아. 잘나는 왕도 있을 수 있으면 못나는 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재상들은 다 뭐라는 거야?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길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으로 놓고 보면 재상들이 훨씬 더 뭐라는 거야? 안정적일 거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정도전은 바로 이렇게 훈련 그런 그 재상대의 나라를 꿈꿨고 반면에 태종 이방원은 뭔 소리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세운 나라인데 우리 이씨들이 그 왕위를 계속 뭐야 된다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은 유명한 그림이지 이 그림은 종유도.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어떤 그런 그림들에서 12장의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작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3장은
고사탁 쪽도? 고사 탁족도에서 고사가 너네 고사성어할 때 옛 이야기에 얽힌이라는 뜻이야. 고사라는 말. 탁족도는 그 발신었던 그런 그림인데 당시 이제 그 선비들이 어지러운 정치판을 떠나가지고 자연에 의탁한 어떤 그런 삶들 이런 삶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이른바 당파, 풍구파와 살인파의 어떤 그런 대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당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파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지금 보면 맨날 국민의힘이니 더불어민주당이니 막 이렇게 정당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당 민주주의가 그 조선시대 때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단지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의 어떤 정파, 파벌의 어떤 그런 이익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은 14장에 있는 그림도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여기 190쪽 그림 금강, 요것도 많이 봤지. 금강전. 정선 유명한 화가지 정선의 금강전도라는 그림이고 여러분들이 이른바 진경산수라고 그러는데 진경 진짜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진짜 경치를 사실적으로 뭐하자 그리자는 어떤 그런 운동을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은 15장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친숙한 그림 아닌가? 기공도. 김홍도의 뭐에 관해서 풍속화에 관한 어떤 그러한 그림들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 요 당시에 이제 이른바 뭐 홍길동전 뭐 이런 그 한글 소설 이런 것도 퍼지고 이런 서민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부상하게 된 어떤 그런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풍속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릴 수 있게 된 그런 시대상들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16장은 세한도. 해안, 세안도라고 돼 있어서 추사 김정희가 그린 어떤 이런 세안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 글씨도 잘 쓴 걸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무역에 대해서 그 중국과 했던 무역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조공 요즘에 그 아이돌한테도 무슨 조공 바친다고 그런 얘기 있던데 그게 무슨 용어지? 몰라? 네. 아이돌 무슨 조공 바친다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하기도 아이돌들한테. 하고 뭐 그런 것들 조공 바친다고 하잖아. 조공이라고 조공 하긴 하는데, 어, 바친다까지는 아니고. 그래? 조공이란 말 자체가 바친다는 거야. 공물을 드린다, 바친다. 그래서 우리가 조공하면 당시에 중국한테 우리가 조공했거든. 중국한테 조공을 바쳤거든. 어떤 느낌이 들어?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빌빌거리. 빌빌거린다. 민성이 어떤 느낌이 들어? 걔네한테 꽉 잡혀서 살았나? 걔한테 꽉 잡혀서 뜯긴다는 기분이 들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조공 뒤에 붙는 단어는 무역이야, 무역. 그 예주한테 민성이가 아유 이거 제가 준비한 뭐 금반지입니다. 받아주세요라고 민성이 예주한테 바치면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주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 여기 우리 그 청자 있어. 이 청자 가져가. 라고 하면서 민석이가 바친 금반지의 값에 거의 뭐하는? 준하는 비슷한 때로는 그것보다 더 뭐한 값진 이것들을 준다는 거야. 즉 뭐라는 거야? 주고받기라는 거야. 주고받기.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대국을 우리가 조공무역에서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대신 내가 민성이가 예주한테 바치면 예주는 대신 뭐야? 민성이를 뭐 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그런 점에서 서로 이제 무슨 관계다? 주고받기 어떤 그런 관계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기에는 일방적으로 사대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하처럼 쩔쩔매는 어떤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또 그런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너네 다음 주 저기네 차? 네, 설날이네. 설날이요. 너네 목요일 날 올 거잖아. 그치? 네. 목요일 날 올 거잖아. 목요일에 와야 돼. 목요일 수업은 할 건데. 아, 그래서 얘들아 그 26일 날 목요일 날 수업 오면 아까 말했듯이 뭘 갖고 오면 된다고? 요거에 11장 다음에 12장
12장을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하고, 아니, 17장. 17장을 쓴다고 그러고, 그림이나 작품 하나를 선택해서, 그 작품과 관련돼서,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의 문체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한 챕터를 완성해서 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갖고 와야 되겠지. 이해가? 네. 작품 보여주고 그 작품에 대해서 요 형식으로 글을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에서 요 챕터를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고 이 분이 어떤 식으로 서술해 갔나. 선생님 아까 두 가지라고 했어. 기본 들어야 될 것들이. 하나는 그 그림과 관련된 그 당시 시대, 사회, 역사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 하나. 플러스 또 하나는 뭐?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 하나.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었던 그런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해봐서 26일 날, 목요일 날 9시인가? 그때 오고 만약에 그때 못 오면 3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책이 게임 전쟁이에요. 게임 전쟁. 게임 전쟁이라고 다시 소설책입니다. 게임 전쟁이라는 책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에 어디 가? 민성이 또 안동 가? 네. 왜? 밝은 목소리로 가야지. 잘 갔다 와. 예주는 우선이요. 부산 갔다 와. 24일에 학원이 이거 빼고 다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 생겼더라고요, 오히려. 24일 날? 대체 공휴일인데도 학원 가? 네. 와, 선생님도 훌륭하시다. 휴일 날 쉬지도 않고. 대단하신 분들이다. 자, 어쨌든, 안동에도 잘 갔다 오고, 부산도 잘 갔다 오고, 떡도 잘 먹고, 올해는 나이 안 먹겠네. 올해는 그죠. 떡국 먹어도 나이, 6월부터 만나이잖아. 그래. 어쨌든 떡국 먹어도 나이를 안 먹겠어. 자, 잘 지내고, 다음에 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